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긴급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김홍걸 의원 제명할 때 민주당이 반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뭐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라면 지금 뭐 이상직 의원도 그런 식으로 아마 제명 가까운 처분을 할 것 같은데 한석이 아까운 상황이라면 함부로 하기 힘들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지금은 뭐 176석이나 175석이나 170석이나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민주당이 단호하게 김홍걸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확실히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막 버티다가 김홍걸 의원은 지금 추미애 장관 등과 다른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팩트로 드러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세적인 상황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김홍걸 의원 개인에게는 좀 안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겠지만 굉장히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홍걸 의원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짐작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드러난 측면에 대해서 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이 김홍걸 의원이 제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정치에서의 다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또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그런 계기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조수진 의원이 참 큰일을 했죠. 본인이 그 재산 누락한 사실 이후에 막 여기저기 총질을 하다가 조수진. 그러다 우리 김홍걸 의원의 이 일까지 이제 간 것 같은데 윤리감찰단을 만들어서 우리 내부에 어쨌든 국민들의 그 정서에 반하는 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잖아요. 이거는. 근데 뭐 지금 부동산 문제가 우리 청와대에 있는 뭐 공직자들에게까지 다 뭔가 약속한 것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니 빨리 처리한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는 짐을 덜 수 있고 또 상대에게 공격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빠르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조금 이제 제가 뭐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변론을 하자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연히 잘라야 될 놈을 자르는 거는 읍참마속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아웃시켜야 될 사람이야. 좀 아쉽다. 야, 분명히 그 개인적으로 좀 문제 참 억울하겠다. 약간 억울한 면도 있는데 이거를 단칼에 잘라내는 게 진정한 읍참마속이고 그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그런 잔인함이 있어야지 역사를 진보로 이끌어갈 수 있다. 예.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읍참마속 나왔습니다. 예. 사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배려, 김대중 뭐 이런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광주의 여론도 만만치 않게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게 왜 저렇게까지 해서 민주당한테 부담을 주나 하는 그 여론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홀가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광주는 저는 호남이 위대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 정권의 연속 집권이라든지 하는 거에서 부담이 된다면 맞아요. 과감하게. 그게 DJ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뭐 얄짤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여론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호남 쪽 분위기에서 김홍걸 자르기만 해봐. 니들이 지금 또 호남 배척하는 거야.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면 못 자르죠 사실. 지금 광주야. 훌륭한데 그게 그 지역은 진짜 훌륭한 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박덕흠인데 박덕흠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기자회견 비슷한 거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손해봤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뭐 국토위라든지 이런 데 속해가지고 자기 일가의 회사로 뭔가 일거리를 가져간 게 아니라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매출이 줄었다는 이 회개한 논리를 보고 와 됐구나 속으로 무릎을 딱 쳤어요.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자르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그 집안 일가만 이렇게 운이 좋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 논리잖아요. 내가 국회의원만 안 했으면 재벌이 됐을 건데 국회의원 되는 바람에 재벌 못 돼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 논란이나 이런 것들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 정서라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팩트 체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그 국민 정서를 넘어섰다고 보고 그렇죠. 박덕흠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73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또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로. 시세 차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국토 위에 있으면서 내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훌륭하더라. 야, 이건 뭐 이제 반격의 시간이 굉장히 꽤 길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지금 뭐 시사방송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의혹이 늘어나가지고 박덕흠이 자기 이제 해당 상임위 같은 데 있으면서 지금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가 많게는 5천억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억. 아. 지금 댓글에 250만 원대 뭐 아니, 2천억 이랬는데 이제 250만 원대 5천억까지 가나요? 이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네. 찾다가 뭐 검색을 안 해보니까 그것도 나왔더라고. 강원도 홍천에 이분의 이제 부인이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전문 건설협회에 계시면서 예, 그 200억을 더 비싸게 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발당한- 홍천의 땅을 이제 부인이 땅을 어떻게 매입하냐 하면은 농사를 짓겠다. 오가피 농사를 지어서 이제 대형 농장을 하겠다면 주위 땅을 사들였대요. 그렇게 사들여 놓고는 많이 사들인 상태에서 골프장을 짓겠다라고 이 변경을 한 거지. 그렇게 신고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고소고발이 남발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이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최문순 지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서류라든가 자격 요건을 미비된 상황이 돼서 골프장 허가가 아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게 한 6년 전인가 7년 전 뭐 한 10년 전인가 있었대요. 그런 일이. 그 골프장 200억 이상 더 비싸게 매입한 건하고 또 그거 별개 아니고 건이네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이분 별명이 복덕흠이겠어요. 아우가 복덕흠. 있으시더라고. 박덕흠과 네. 복덕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럼 이해하면 떡큼 떡이 큼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박덕흠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세요. 상징이지. 이분만 그러시겠어요? 저번에 강남 재개발 관련해서 주호영 같은 사람도 조용- 23억 시세 차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덕흠의 문제가 저는 공론화돼야 되는데 언론들이 네.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전하기 시작하는 분위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털리는 꼴을 한번 봐야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 박덕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저지른 일종의 범죄 행위일 수도 있고 뭐 부도덕함도 이거는 김홍걸 의원하고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김홍걸 의원은 본인이 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의 결과 맞지 않다. 네. 근데 지금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감찰을 거부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최고위원들이 이거 제명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무조건 자른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된 상황이고. 그 김홍걸 의원 같은 게 범죄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범죄 행위가 아닌데 이제 이분은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이 흔히 하는 말로 이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뭐 이해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범죄의 그 이렇게 잣대로 봤을 때 의혹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100% 공개 입찰이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피감기관 수주한 게. 음. 근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100% 공개 입찰이라고 해도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 이 건축, 건설 이런 데 쪽에서는 뭐냐면은 미리 알려주면. 그 제한적 네. 입찰 네. 경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분은 본인들이 그 사용료 왜 그 원재료가 전혀 안 들어가는 신기술 사용료에 대한 뭐 371억 부분이 전혀 허위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언론 보도가 다르다 오늘 입장문에. 설마 저기 옛날에 우리 뭐 영화 친구에 나오는 것처럼 탁구공 얼려서 넣어서 빼고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건도 있고 오늘 그 국민의힘 이 사람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재판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운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석 밥상인데 추미애 장관 건은 사실상 이제 끝나는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팩트는 하나도 없고 계속 3박 4일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추미애만 물고 늘어졌다가 지금 역풍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박덕흠이라든지 나경원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이제 재판까지 시작되는 분위기라서 추석 밥상이 아주 풍성해지겠습니다 지금. 윤창현 의원 건도 있잖아요. 윤창현. 윤창현. 예. 예. 거기도 이제 그 이해 충돌인데 그분도 또 뭐 다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윤창현 의원 보니까 지금 정무위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분이 그 무슨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인가? 그 다음에 또 공적 자금 무슨 조사 민간위원장 이런 거 할 때 하면서도 삼성의 사회이사를 겸직을 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보니까. 그래 이분들이 공사 구별이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공개 입찰이라고 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4대강이 생각납니다. 4대강은 어떤 공사가
목적이었냐면 사실은 낙동강 해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 한 3분의 2가 낙동강으로 들어가요. 예. 거기에 동지상권회원회 해가지고 구간별로 서로 나눠 먹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개 입찰이라고 해도 형식만 공개 입찰이지 자기들끼리 이쪽 구간은 누가 정해놓고 하는 그런 공개 입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 입찰이란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 내가 공개 입찰로 그러면 당연히 공개 입찰을 했겠죠. 형식은 갖췄겠지. 문제는 공개 입찰의 형식을 갖추는데 개입된 무엇은 없느냐. 그리고 가장 말도 안 되는 건 최근까지 국토위였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건설업자가 국회에 들어와서 국토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저는 이 100% 이런 이해충돌. 부분을 정치권에 넣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이게 이제 이분이 뭐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충 이런 거예요. 또 옛날에 각 도마다 보면은 향토 기업이 있어요. 향토 기업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줄 때 물량을 줄 때 50%는 무조건 향토 기업을 줘야 되는 토목이라는 이런 게 규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도별로 그런 터전에 의해서 이제 커온 기업이에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업을 하던 사람을 국회의원을 줘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옛날식 이 정당이구나. 옛날 어디 뭐 자유당 수준, 공화당 수준의 민정당 수준의 정당을 아직도 이분들이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계속해서 뭐 그 피감 기관에 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조사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고 또 한 가지는 백지 신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상장 주식의 경우 어차피 내놔도 안 팔릴 걸 뻔히 안 팔리죠. 알면서 누가 사요, 이런 식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 기업인데 뭐 가족도 지분 갖고 자기들이 해먹는 기업 그 누가 좀 입장문이라는 누가 사가는 게 걸. 다 아무도 안 많이 사가지. 보이는 일이잖아요. 예. 이게 애초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요. 예. 저는 이런 이제 전문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인 우리 건데 그러면 업자라고 그러죠. 업자지. 그 흔히 하는 말로 이 오너 경영을 해보던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에 오던 뒤 공공의 일을 하면 공사 구별이 안 돼요. 예. 제가 단체장들한테 주로 사업하던 단체장들이 와서 구속 많이 되거든요. 자기 회사에서는 그게 공금 유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그냥 융통성 부리는 거야. 야, 돈 여기서 빼서 이 통장에 넣어. 근데 공공의 영역에 보면 그 공금 유용이 되고 전용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저기 하청업체한테 야, 그거 못 줘. 뭐 이거 뭐 하는데 이 공공의 영역에 와서 하면 그 부당 지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너 출신 흔히 하는 업자 하던 분들이 공공의 영역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 그런 종류의 업자들이 생각해보세요. 4대 강화를 만약 예를 들어서 그 건설업체 사장이 국회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국토위만 관련 상임이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백지 신탁한 부분도 지금 백지 신탁이 안 돼가지고 사실상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윤희숙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쪽 세력의 일종의 나팔수. 실제로는. 박덕흠 같은 사람들은 강남에 재개발만 돼도 한 73억씩 벌어버려. 취재를 했더니 내가 살집인데 왜 이러냐. 살집이 세 채나 돼.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세력들, 그 지역에 가면 지역 토호들 지금 충북 보은, 영동, 옥천 뭐 이쪽이잖아요. 완전 토호들이고. 또 다른 세력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 전주의 의원이라고 판사 출신. 이번에 그 대정부 질문할 때 보니까 막 네, 추미애 장관 막 괴롭히던. 또 향판이구나. 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전석공 씨라고 전남 지사했던 분이지만. 그러니까 그때 임명직 할 때. 전두환 때 전남 지사 이런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좋은 사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나경원처럼 판검사하다가 국회로 들어와서 또 어떤 이런 권력을 노리는 어떤 또 그런 세력이 있고 이게 지금 국민의 지임당의 대개 구성들은 그런 거고 그런 거예요. 이제 하다못해 태영호라든지 지성호라든지 윤희숙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구색 맞추기용으로 이제 잠깐 국회를 거쳤다 가는 사람들. 하태경. 네. 아니 하태경 그래 지역구니까. 하태경 지역구니까. 지금 그 비례대표로 들어오는 사람들 특히 전주희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지역구를 꽤 찰 겁니다. 네. 기득권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구색 맞추기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든지. 전수조사. 예를 들어서 다른 국회의원들 뭐 병역 미필이라든지 군대에 있을 때 전수조사 해. 왜 한 사람만 특별히 억울한 케이스를 만듭니까? 박덕흠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상직 같은 경우는 뭐 드러난 거지만
전수조사 해가지고 국회가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수조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뭐 지나간 이야기면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한번 드릴 건데요. 그거 나 판공백 하드 쓰는 그 문제 삼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나는 안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쓸 거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조수진이 이렇게 뭐 식당에서 250만 원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1년 동안. 1년 동안. 네. 그러면 속으로 국민의 지금 정치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속으로 뜨끔했을 거야. 저 미음치 시옷 니은 이렇게. 아니 나경원은 2년간인가요? 5,700만 주유비를 하루에 3-4차례 나눠야지 그저 그 액수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다 조사해가지고 고발해야죠. 나경원은 미용실에서 600만 원 썼어.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죠. 언론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추미애 장관 꺼내서 보듯이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의혹 제기 이상을 나가지 못한 측면이 나와 봐야 막 판다는 게 그런 식이잖아요. 딸 식당에 가서 네. 1년 동안 250만 원 썼다. 치졸한 어. 이야기. 아니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언론이 정상적이라면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국민의 지임한테는 없겠어요. 그럼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국회 전체를 개혁할 생각을 해야지. 언론이 여기 참전해가지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만 올인하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정치,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그렇더라고요. 박덕흠이 이제 대세가 돼버린 거죠. 이쪽에서 한참 막 수세적이다가 네.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박덕흠이 대세가 되니까 이때서야 이제 MBC 이야기는 안 다룰 거야 하던 언론들이 서서히 다루기 시작하는. 할 수밖에 없지. 이게 워낙 저기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한두 건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에 보니까. 400억 시작해서 지금 2천억에서 5천억까지 5천억까지 갔으니 이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진짜. 근데 저기 저도 이제 국토부하고 같이 일하는 파트 일을 해봤는데요. 이분 유명하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냥 지역구 예산 챙기는 문제부터 해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유,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에 국회가 열려 있는 시간에 골프 치시는 분이죠. 아주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그 저 노인네들이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운동으로 해서 골프 치시는 건 괜찮은데 막 젊은 사람들처럼 막 옷 딱 입고 뭐랄까 골프 치는 건 폼이 그렇게 후져. 그렇게 도끼질이야, 도끼질. 그치 도끼질하고 있어. 땅 파고 있어 지금. 빨간 바지 입고 와가지고. 할 건 다 하시는구나, 참. 야 운동이라는 게 이제 골프장이 그렇다면서요. 골프장에 이제 그 도청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대화가 하기에는 딱 좋은 공간이다. 모른 척 하세요 왜? 아니 저는 골프를 치긴 치는데 잘 치지도 못하고 필드 잘 안 나가죠. 이제 골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왜요? 저는 뭐 연습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 연습을 안 하니까 당연히 못 치겠죠. 제가 야구한 사람이잖아요. 잘하시겠네요. 아니 근데 그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래. 움직이는 공만 치다가 아니야, 서 있는 거. 작은 공을 그게 치니까 옛날에 양준혁이 했던 이야기인데 자기 자랑하면서 골프 그게 안 되더라고 난. 내 체질이 안 맞아. 네. 평생이 움직이는 공을 치던 그 습관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 않는 공을 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한 번 쳐보고 골프는 내 취향이 아니야. 골프 별로 솔직히 저는 이제 골프장이 카트 없애고 그럼 이제 그래, 가겠어요. 운동이 걸어 다녀야죠. 그 이제 저는 골프장 어쩌다가 1년에 한 2-3번 가는데 이제 고향 친구들 이제 단합대 이런 거 하면 가는데 무조건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는 이유가 있는 게 일단 그래서- 빈바지가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저는 뛰어야 돼요. 카트 탈 시간도 없고. 그 사실 군대 골프장이 이제 체력 단련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태능 그도 없앤다고 하는데 저는 뭐 군 골프장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골프에 대해서는 별로. 물론 이제 골프 좋아하시거나 또 실내 골프장 같은 업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싫어하시겠죠. 근데 네, 스크린 골프야 뭐 대중화됐으니까. 오히려 골프를 대중화시켜서 문턱을 낮춘다 해도 제일 화났던 게 이야기가 너무 셉니다만 군대 골프장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특혜 온상 곳인데 거기가. 군인들이 왜 그 시간에 가서 골프를 쳐야 돼요? 그 골프 쳐서 체력 단련 안 돼요. 근데 입구에는 체력 단련장 적혀 있어. 그러니까. 예. 그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나 지었으면 참 좋겠고 막. 아니면 저기 유격장을 시내에다 몇 개 지었든지 체력 단련되게. 자,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평일날 골프를 치셔갖고 그러니까 의원님은. 박덕흠 씨의 또 사돈이 네. 정진석 의원이. 그러니까.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지역 그 유지들끼리 네. 들어가는 이런 카르텔 만드는 네. 거예요. 정진석 의원 아버님도 국회의원을 했고 아마 그럼요. 장관을 했던 아까
할아버지 푸나님 말씀하신 때부터 이제 관료 그런 출신이시죠. 그러니까요. 고려시대 초만 해도 그 왕권 강화가 안 됐던 게 지역 토호들이 일종의 영주나 이런 것처럼 득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첫 번째는 왕족들끼리 해. 삼촌하고 조카하고 하고. 네. 그래도 조금 더 이게 넓혀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지역 토호들 다 전부 다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부인을 몇 명씩 거느리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실까요? 박덕흠을 국민의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처럼 김홍걸 의원처럼 칼처럼 잘라버리면 오히려 저쪽에서도 나름대로는 뭔가 생길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아까 푸나님 말씀하신 데 동의가 되는 게 조금 작은 박덕흠, 조금 숨겨진 박덕흠 많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칼에 못 자를 것 같아요. 뭐 원래 그 비슷한 분들이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집단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단이 뭐 이분을 자체가 있죠. 어떻게 금방 저희 김홍걸 의원님 제명 처리한 것처럼 처리를 하는 순간 계속해서 또 제2, 제3의 그렇죠. 박덕흠 의원이 나타날 수 있을 건데 그분들이 그까지 이 도덕적인 관념이나 뭐 이런 게 그까지 닿을까 싶어요. 아니 그 사실 근데 우리가 계속 공세를 취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우리 계속해서 채널 예. 시청자들이나 또 우리 한국에 또 엄청난 네티즌 수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 국민의 짐당 이 그 의원들 중에 사업하시던 분들 한번 파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추미애 이 두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불었을 때 네. 내가 느낀 게 국민의 짐의 104석 국회의원 중에 똑같은 잣대를 갖고 현명으로 들여다보면 많을 거예요. 어떤 한 명도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이 없죠. 일단 그 비대위원장도 뇌물수수로 감옥 갔다 오신 분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그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경찰 수사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할 것 같긴 한데 검찰 단계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죠? 그렇게 전에는 국민의 힘에서 그렇게 책임을 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조선일보가 보면은 네. 예, 신문에 안 나오더라도 포털에다가 인터넷판에다가 엄청나게 올려버리잖아요. 의혹을. 이제 프레임 짜는 방법이지. 이걸 덮기 위해서 네. 다른 거 우리 쪽이나 뭐 그렇죠. 다른 이게 얘기를 뭐 계속 올릴 것 뭐 같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저기 네티즌 수사대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방법에 대해서. 그러게 보면은 저기 MBC가 요즘 큰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스트레이트 같은 보도는 정말 큰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즉각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형사 고소를 못하고 이제 민사로 4천만 원씩 기자 괴롭히는 뭐 출연자 개인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박덕흠 본인이 한 것도 아니야. 국민의 짐이 당 차원에서 이게 재갈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이것도 화를 내야 되거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뭐 아들이 언론사를 고소하거나 그러면 이게 언론에 재갈 물리기다 하는 언론들이면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편향이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죠. 전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민주정부 들어오면 언론사들이 다 언론의 자유를 너무 풍부하게 누리세요. 건설사에서 제일 많이 저기 광고를 주는 또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표적인 진짜 분인데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이 자본의 예. 힘인 것 같은데. 공권력이라는 게 민주적 통제하에서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MBC가 옛날부터 그 PD 수첩부터 이 탐사보도 이쪽 팀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쨌건 지금 박덕흠에 대해서는 아마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추미애 장관 하듯이 한다면 여러 가지 그 건수가 되거나 안 되거나 막 의혹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언론사들 어떻게 하시는지. 하다못해 우리가 추미애 장관 딱 봤을 때 이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미친 짓이구나 하고 싶은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도배가 됐습니까? 사실 뭐랄까 의혹 제기만 하고 이게 뭐가 문제 있다 하는 것처럼. 박덕흠도 그런 정도의 보도를 하면 아마 조국 장관이 한 10배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저기 뭐 이 검색만 잘해도 서핑만 잘해도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옛날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참 이런 분들 보니까 무슨 국회의원 의정대상 뭐 이런 걸 받으시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분이시네 진짜. 참. 알겠습니다. 박덕흠 이야기 여기까지.